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국어 과목을 맡은 남인혜입니다. 제 소개를 조금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79년생입니다. 제가 79년도에 충청남도에 있는 되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놀 때도 장난감이 종이였고 원고지였고 세상에서 단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야. 이런 것을 가온으로 삼는 그런 시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저는 국어라는 교과목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고 대학에서도 국어 국문학을 전공해서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책을 읽고 그다음에 책에 읽은 내용을 가지고 내 글로 써보는 그런 교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은 저를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요, 문자로 된 텍스트만 읽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도 읽기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읽고 현상을 읽고요. 사람도 읽고 어떤 분위기도 읽어요. 그런 아주 많은 읽기가 살다 보면 필요합니다. 이런 읽기에 근본적으로 내가 언제 무엇을 배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청소년 시절 혹은 더 어렸을 때 국어라는 교과목을 배운 거죠. 물론 국어라는 교과목에는 읽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듣기도 조금 있고요. 쓰기도 조금 있고요. 말하기도 있고 토론하기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걸 누군가 들어요. 이거는 청각을 읽는 거예요. 내 친구가 토론하는 걸 같이 토론합니다. 그 사람의 의미를 읽어야 내가 토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읽는 거죠. 그래서 국어를 찾아 떠나는 첫 번째 과정은 읽기의 즐거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기란 무엇인가? 이게 우리 교과목에서는 어떻게 중요했는가? 그 다음에 꿀팁으로 어떻게 하면 읽기를 좀 잘할 수가 있는가? 요모조모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어를 가르치겠다, 여기 나오겠다라고 결심을 한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 계기는요, 제가 이제 제 학생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다 보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 틈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좌절감이 생기는데 다들 다 이렇게 두껍고 아주 어려운 그런 책을 하나씩 끼고 다닌대요. 그리고 수업에서 그런 책을 선생님이 같이 보자고 그러고 애들도 같이 본대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한국 사람이고 이건 한국어로 된 텍스트란 말이에요. 읽는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대요. 분명히 소리내서 읽을 줄 아는데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더래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바본가? 라는 생각이 든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갖고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나는 넘어가면서도 공허하단 말이죠. 이거 내가 읽고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내가 모른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잘 알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국어를 잘하는 태생적인 환경에서 운명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어떤 어린이로 자라서 청소년이 돼갖고 계속 그 전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책을 읽는데 머리에서 줄줄 새요. 읽는데 줄줄 샌다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읽는 것 같아요. 나만 어떤 빈 섬에 갇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기했죠. 그거 원래 그러는 거야. 국어의 텍스트는 딱 내가 지금 90점짜리 읽을 수 있으니까 90점짜리 텍스트만 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보통 영어만 읽기 레벨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 독해의 문제집 보면 상, 중, 하, 포켓도 뭐 수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그게 왜 없을까요? 있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내가 어려운 텍스트를 읽었을 때 제가 좀 웃기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일종의 설사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장염에 걸렸어요. 먹으면 쌉니다. 먹으면 싸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온 음료를 많이 먹이고 근데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 먹으면 싸는데 먹이지 말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안 먹이면 큰일 나죠. 먹이세요. 싸는데요? 그래도 계속 먹여야 될까요? 예, 먹이세요. 먹다 보면 장에 뭔가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띵언이다. 이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다.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장에 있는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그런 경험 할 겁니다. 읽었는데 흡수가 안 돼요. 그냥 새어나와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새어나와요. 이런 경우 모르겠으니 안 읽을 거예요? 아니죠. 설사가 되어 나를 밖으로 흘러나가더라도 읽으면 뭔가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 남는 것이 일부가 나의 영양소가 돼요. 그 영양소 가지고 점점점 튼튼한 장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안 읽히는 책이라고 해서 안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내가 지금 못 읽어서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다. 이것이 절망이 됐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한국어로 된 텍스트가 왜 나한테는 어려웠는가, 그리고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읽는 것이 나한테는 왜 힘들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어 교과목은 조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수능의 어떤 국어 영역 지문을 볼 때는 거기에 언어에 관련된 지식만 나오지는 않아요. 과학에 관련된 지식문도 나오고요. 수학에 관련된 지식문도 한글로 나오고요. 법학이라든지 예술, 미학 관련된 지문, 경제 지문까지 다 한글로 나옵니다. 우리는 국어 교과서 안에는 어떤 문학 같은 것이 지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학도 국어로 써 있어요. 수학도 약간 경우는 조금 약하지만 경제도 사회 과목도 역사 과목도 다 알고 보면 국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배운다고 할 때는 거기에 아주 많은 과목들이 따라옵니다. 국어로 쓰인 텍스트 전부가 국어 교과목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럭셔리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고 제가 농담을 하는데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다. 총균세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자의 탄생이란 지난 수천 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구술 문화가 중심이 됐을 때는요. 내가 모든 걸 암기하고 있는 한 현자예요. 현자의 지식을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걔한테 암기를 시킵니다. 이 아이한테 얘가 자라서 현자의 그 두뇌, USB 같은 두뇌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한 인간적인 기록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자가 생겼어요? 이제 책에다 씁니다. 종이에다 써요. 양피지에다 써요. 그거를 누적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명이 쌓여서 전승이 되는 그게 훨씬 더 양이 늘어날 수가 있죠.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본, 문화적인 자본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와 언어는 단지 국어 교과서의 텍스트 읽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조금 재미가 나는 게 모든 지식, 문명, 역사, 기록, 표현, 문학 이런 게 다 언어로 쓰여 있잖아요. 언어를 점점점 많이 읽어갈수록 지식도 늘고요. 문명에 대한 이해도 늘고요. 표현이라든지 문학 이런 경험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배운다는 건 여러분 잘못으로 어려웠던 게 아니라 이건 원래 좀 아주 광범위하고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대한 해석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쉬울 리 없죠. 게다가 금방 완성될 리도 없어요. 저는 지금 국어를 전공을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국어 공부는 아직도 한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다 보면 아직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아직도 알아야 될 텍스트가 있고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어의 거대함을 아는 것이 국어 공부의 첫 방법이다. 국어 공부는 평생 공부인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청소년기의 국어 교과목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였든 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요, 사실 뭔가 읽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텍스트를 길고 오래 읽는 거를 점점점 안 하고 있어요. 언어로 쓰여져 있는 국어라고 하는 텍스트,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는 독서라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독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다고 알려져 있는 책이 애들러라는 분이 쓴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독서는
도움을 받지 않는 발견과 마찬가지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사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배우는 거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충고, 조언, 누구로부터 뭔가 일방적으로 배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배움의 독서를 별로 하지 않는데 저는 독서를 좀 새롭게 정의하고 싶어요. 독서는요, 일방적으로 저자의 어떤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일방형적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일방형적이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존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사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서는 공동묘지에 있는 그 무덤에서 묻혀있는 그 사람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이 책을 쓴 저자하고 토킹 어바웃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책 읽을 때 얼마나 책 읽습니까? 한 달 내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이 책 똑같은 책 읽을까요? 아니요. 근데 저자는 1년 내내 이 책을 붙들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3년, 10년 동안 이 책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공부한 모든 공력이 담겨 있고 자기의 사상과 핵심과 마음과 영혼을 담았어요. 이 사람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꺼내놓은 결론만 가지고 읽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아,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런 소통의 과정이 사실은 독서입니다. 독서는 사실은 누군가 만나서 토킹 어바웃 하는 거 기본 전제를 꼭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카페에서 저 같은 아줌마들은 브런치를 합니다.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떠들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 회식을 하면요, 밤에 늦게 택시 타고 올 때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때 너무 많은 말을 했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데 주워 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조용히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책을 봅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도 그 찜찜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조용히 식탁에 앉아서 책을 봐요. 책을 볼 때는 가만하게 이 저자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소설을 보면 잔잔한 세계가 제 마음에 들어와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지식 문명서 학술서를 보면 내가 몰랐던 것을 누군가가 잔잔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고요해지면서 브런치에서의 어떤 찜찜한 그런 대화, 내가 나를 잃어버리면서 너무 시끄럽게 했던 대화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내가 너무 의미 없고 헛된 대화에 지쳤다고 했을 때는 하나의 책에 실린 단 한 명의 저자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남는다. 이런 대화는 나한테 좀 남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제가 읽기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하는 건 읽기라는 인풋이 없으면 우리의 표현력, 이해력이 점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성형 AI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게 로 데이터예요. 로 데이터라는 것은 텍스트입니다. 이 AI라는 애도 아주 고차원적인 좋은 텍스트를 많이 읽어야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텍스트를 많이 넣어줘야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좋은 답변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한때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또 먹고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럼 또 책을 좀 덜 읽어요. 그러면 아, 내가 점점점 뭔가 회로가 늦어지고 있구나, 둔탁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글쓰기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한 권을 읽었으니 내가 한 권만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천만의 공덕, 만만의 공덕이에요. 100권을 읽어야 한 권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아웃풋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회로는 AI랑 달라서 처음에 많이 때려넣었다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오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한번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많이 부어보세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조금 의미 있는 그런 내가 여기 회류가 좀 잘 들어가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책이라는 것은요 고정된 텍스트인데요 조금 살아있는 거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밥 먹듯이 책을 사서 모으시는 분이었어요. 월급 통장을 가져오시면 이 월급 통장을 우선 열어서 그 저희 동네에 서점이 큰 게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그 세 개다가 외상값을 갚으셔요. 외상값을 갚고 그 다음에 그날 또 외상을 또 달고 와요. 지난달에 외상값을 갚으시고 새로운 외상을 달고 책을 이만큼 갖고 오세요. 그 책이 어디 있었겠어요? 책방에 이제 큰 골방이라고 옛날 그 작은 방에 많이 쌓아놨는데 저는 이제 놀 데가 없어갖고 거기 가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어린 책과 나이 든 책이 있어요. 새로 반짝반짝 태어난 잉크 냄새가 진한 냄새가 있는가 하면 바스라져갖고 흙으로 돌아가는 심지어 접으면요 뚝뚝 부러져요. 책이 종이를 이렇게 한번 접잖아요. 그러면은 나무처럼 뚝 부러집니다. 그렇게 부서지는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책이라는 것이 마치 어린 책, 좀 더 청소년 책, 아주 늙은 책이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문자화된 어떤 텍스트 그런 정보의 집약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 같다는 생각을 언제 했느냐면 같은 책을 10살 때 읽고 30살 때 읽고 지금 읽으니까 책이 나한테 하는 말이 달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초등학교 필독서예요. 근데 저희 아들은 꽃들에게 희망을 읽을 때 10살 난 아들이 있는데 웃겨해요. 애벌레가 나왔어. 애벌레가 꿈틀꿈틀대네. 애벌레 못생겼다. 이렇게 읽거든요. 그런데 저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거기 보면 꽃들에게 희망을 기억나세요? 이게 간단한 책이 아니에요. 애벌레들이 막 기어가요. 산을 이루면서 서로와 서로를 밟고서 다른 애벌레들의 몸을 밟고 기둥을 만들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다른 애벌레들이 물어봐요. 너 왜 올라가? 몰라. 쟤네가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야. 저 꼭대기 위에 뭔가가 있대. 굉장히 좋은 게 있나 봐. 올라가요.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검정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를 만나서 우리 올라가지 말까? 그래.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 둘이 그냥 같이 살자고 내려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검정 애벌레가 나는 그래도 저 끝이 너무 궁금해. 올라가 봐야겠어. 다른 애벌레들을 밟아가면서 힘센 애벌레가 올라갑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내려오면서 얘기를 해줘요.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올라가지 마 얘들아. 너희들은 고생하지 마. 올라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다른 애벌레들이 거짓말하지 마. 너 굉장히 좋은 거 봤지.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감추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난 올라갈 거야. 올라갑니다. 저는 그 부분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자, 10살 때 읽는 꽃들에게 희망을 하고 경쟁에 지쳐서 막 50장 자소서를 냈는데 다 떨어져서 읽는 취준생이 읽는 꽃들에게 희망을 하고 50대 명퇴한 사람이 읽는 꽃들에게 희망을 하고 의미가 달라요. 50대 명퇴자가 읽는 꽃들에게 희망을요. 이거는 눈물 폭포가 나는 그런 나도 저런 애벌레였지 라고 하면 눈물 폭포가 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 그 책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죠. 이런 게 고전 명작이에요. 자, 이태준의 무서록에 산이라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수필이 실려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송하 문동자 소나무 밑에서 동자에게 물었어요. 손님이 동자한테 왔어요. 야, 너희 스승님 어디 계시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자가 얘기를 해요. 언사 채 약커 스승님께서는 약초를 캐러 가셨습니다. 지, 제, 차, 산중에 계시는 것이 맞는데 운신부지처 구름이 짙어서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태준이 서당에서 어렸을 때 읽었답니다. 서당에서는 어렸을 때 아무 뜻도 모르고 읽었다. 외웠겠죠. 근데 차차 알아질수록
좋은 시경이다, 좋은 아저씨구나 라는 얘기가 그 수필집에 나와요. 이 19절은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변했어요? 이태준이 변한 겁니다. 처음 읽었을 땐 몰랐어요. 읽고 나고 내가 변한 다음에, 내가 더 잘한 다음에 읽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는 이런 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떤 달팽이가요, 당근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주황색 똥이 나왔대요. 어떤 달팽이가요, 상추를 먹었더니 초록색 똥이 나왔답니다. 그럼 아이한테는 당근, 상추, 초록색, 주황색 이런 걸 알려주는 책인데요. 이게 사람이 책을 읽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읽은 책이 내 우주다. 정현종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구절 있죠.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구절인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조금 패러디를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책이 찾아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저자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자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그 텍스트를 가져와서 내 안에 일부가 되게 스며들게 하는 거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읽는 거고, 내 자신의 어떤 구절을 찾는 것이 바로 독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라는 게 레벨이 딱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읽을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이 똑같은 레벨의 책만 구해서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경우에는 제가 읽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난해한 책, 조금 더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레벨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다 씹어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큰 줄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큰 줄기를 잡아서 전체를 이해하고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요약하면서 읽는 겁니다. 요약하면서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 가장 좋은 방법은 챕터별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문단별로 요약하는 거는 요약이 너무 많아지고 길어집니다. 진짜 좋은 요약은 아주 긴 거를 짧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챕터가 끝나면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본인 스스로 요약을 하세요. 요약을 한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요약한 그 내용을 쥐고 들어가는 거죠. 다음 챕터를 열고 들어가세요. 방금 전 챕터가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도 다 끝나신 다음에 마음속으로 요약을 하세요. 이 사람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요약을 하는 것들이 줄줄이 비엔나가 돼서 그거를 붙잡고 가면 책이라는 난해한 텍스트의 미로를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단어와 모든 이해를 완성하지 않았다고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구절이 나온다. 메모장에 반드시 메모를 해놓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다시 한번 타이핑을 칠 때 걔가 내 머릿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요. 이해가 덜 됐던 게 타이핑을 치면 나한테 아주 이해가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행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행은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해요? 여행 다니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 된다. 사진이 다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나고 나면 사실이에요. 사진을 저는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사진을 찍습니다. 여행 가방 이렇게 널브러진 거 사진 찍고, 애들 출발하는 표정 사진 찍고, 가서 애들 물장구 치는 거 사진 찍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같이 가족끼리 사진 찍고, 돌아오는 여정까지 쭉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3년,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사진 처음부터 끝까지 쭈르륵 보면 그 여행이 다시 복기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책에 밑줄을 그어 놓으셨다가 혹은 그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타이핑을 치시면 사진을 따라서 다시 한번 여행을 복기하는 그런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 의미라는 것은 때로 사후적으로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으실 때 질문을 하세요.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의 책이 있어요. 그럼 사랑의 기술이 뭐야? 이 기술은 스킬이 아니고 아트입니다. 왜 사랑의 기술을 아트라고 표현했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책도 나는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거야 라고 하면 뚫고 지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좋아요? 아니면 비슷한 책들을 다양한 책들을 읽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말로 내가 만약 문해력이라든지 읽고 독해하는 실력을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권의 책을 최대한 여러 번 읽으세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독서라는 것은 일종의 땅 파기 같은 일종의 마음의 훈련, 육체의 훈련, 정신의 훈련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포크레인 기사예요. 땅을 팝니다. 3m짜리 구덩이를 2개 파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6m짜리 구덩이를 하나 파는 게 쉬울까요? 제가 포크레인 기사라면 당연히 후자, 6m짜리 구덩이 하나 파는 걸 더 어렵게 생각할 겁니다. 왜? 파다 보면 밑에 반드시 큰 덩어리에 돌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위에 있는 돌들보다 밑에 있는 게 더 커요. 저는 책을 읽을 때는 획수가 많아질수록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내가 캐치하지 못했던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을 높이려면 여러 번 읽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더 이득은 뭐냐? 내가 읽고 싶은 이 약간 난해한 책은요. 단어가 어려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단어들이라든지 개념어라든지 용어들이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읽다 보면 그 단어들도 익숙해지고 단어가 보캡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얘를 탈탈탈 다 털어먹으면 다음 책으로 넘어갔을 때 의외로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한 권의 책을 한번 물리가 트일 때까지 많이 읽어보세요 라고 추천드립니다. 책 고를 때 저는 개인적인 팁인데 이 책이 나한테 조금 어려운 책인지 이만큼 어려운 책인지 고르는 팁은 이 책이 비닐에 둘둘 쌓여있는 책이 아니라고 하면 랜덤으로 페이지를 펴니다. 랜덤으로 페이지를 펴서 한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시 덮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랜덤으로 폈는데 무슨 말인지 내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 나는 이 책을 도전해 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책도 우리는 책이라고 한 단어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초입자를 위한 책도 있고 전문가를 위한 책도 있고 학술 서적도 있고 아니면 대중 서적도 있고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거든요. 소설, 시, 이론서, 실용서, 에세이 이렇게 책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서점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책이 세션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신경 써야 할 특징들이 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읽으시면 조금 확실히 더 효율적으로 읽으실 수 있어요. 자, 소설은요. 그 작가가 낳은 자식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우선 이 작가가 누구냐가 소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작가가 18세기 사람인지 지금 우리랑 동시대 사람인지 훨씬 이전 사람인지 동양 사람인지 서양 사람인지 그러니까 작가의 필모라고 그러죠. 작가의 이력이라고 그러죠. 작가의 이력을 확인하시고 소설을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는요. 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잊었어. 나는 네가 미워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애매한 것을 보고 애매하니까 난 이해를 못하니까 닫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타날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시는 이미지, 언어,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나 구절이 마음에 드시면 그 구절에다 밑줄을 그시는 거지 내가 이 시인을 다 읽겠어. 이 시를 내가 다 이해하겠어. 이런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에세이는요. 에세이를 보시면 일화 중심입니다. 이런 목차를 딱 보시면 일화. 언제 어디서 생각났던 일. 과거에 무슨 있었던 일. 지하철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내가 좋아했던 어떤 물건. 내가 맛있게 먹은 그 음식. 이런 내가 여행했던 이야기. 이렇게 일화 중심으로 일화가 10개 이상 쭉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병렬적입니다. 일화가 뚝뚝뚝 끊어져 있어요. 소설처럼 첫 번째 일화가 두 번째 일화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에피소드처럼 따로따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흩어진 이야기들을 한 권으로 읽었는데 내가 그걸 왜 읽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세이에서 읽으셔야 될 건 에세이 쓴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사람이 책
쓰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계셨는지요. 어떠한 모토로 삶을 살고 있는지, 삶을 대하는 작가의 자세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화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하나, 두 개 일화가 정말 마음에 들어.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의 자세와 이 일화를 in my pocket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중서는요, 전문적인 지식이라도 좀 더 읽기 편하게 소화하기 쉬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책이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시는 거. 여기서 나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어. 예를 들어 주식 어플 깔고 주식 시작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보는 법까지는 알고 있어. 매수 매도하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이런 점하고 저런 점은 몰랐네. 통장을 어떻게 하는 줄은 몰랐네. 이런 부분, 내가 몰랐던 부분만 빼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서는 일종의 참고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서는 양이 많고 나는 그중에서 내한테 필요한 거를 일부를 가져오시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하셔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학술서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시라기보다는 학술서입니다. 시는 여러분들이 사실 안 읽고 사신다라고 결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술서라든지 어떤 지식 분야 책은 나의 업무 때문에 안 읽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학술서는요, 키워드 하나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학술서를 쓸 때는 그 학술서 쓴 저자가 어떤 마음이냐,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 이 키워드를 나는 밀어야겠어 라고 하는 대표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이 시그니처 메뉴는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 학술서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어디 있냐고요? 키워드는요, 대개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 없어요? 부제를 보세요. 부제 없는 것 같아요? 목차를 보세요. 목차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됐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를 읽어 나가시면서 찾으세요. 키워드가 나왔어? 그럼 눈을 번쩍. 키워드의 설명이 나와서 눈을 번쩍. 키워드 주변 얘기가 나와서 그럼 눈을 번쩍. 그거를 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이 키워드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설명할 수 있어요? 학술서 다 못 읽으셔도 여러분은 얻을 거를 얻으신 거예요. 동화하고 어린이 책을 읽을 때는요, 거기 안에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를 향하고 있는지, 세계가 가르치고 있는 방향, 그 손가락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순백의 세계, 순수의 세계를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친구하고 나하고 우정을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동물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어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작가가 서로 아주 다른 세계관을 형성해서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그 작가가 가르치고 있는 그 손가락의 방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취할 것이 무엇이냐? 이 작가가 만들어온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을 읽어오시면 여러분 그 동화에 대해서 흠뻑 빠져 읽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어 교과서를 다시 찾는 과정, 그 첫 타임으로 이 국어 교과서가 왜 어렵고 싫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그 상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어라는 것이 사실은 문명, 세계, 과학, 철학, 역사, 아주 다양한 과목에 걸쳐져 있는 광범위한 그런 친구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앤드 거기다 덧붙여서 읽기라는 것이 텍스트를 그냥 습득해서 이해하고 소리내서 읽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해석이며, 읽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들, 시, 소설, 철학서, 사회학서, 역사서, 에세이, 이런 것들의 장점이라든지 읽을 독서의 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시의 기쁨이라는 주제인데요. 시 어렵지 않습니다. 시가 우리한테 어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